그래서 선배님이 이르시다 보면은 조세 쪽수로는 32쪽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1항에 해당되는 과세특례 대상 주택은 소득세법 89조 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소유토로 보지 아니한다. 대표적인 게 97조에 따른 장기 임대주택입니다. 내가 일반 주택이 한 채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이 10채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주택 A를 양도할 때 임대주택 10채는 아예 없는 걸로 보고 양도주택만 가지고 뭐 해줘라? 일시적 2주택 또는 그냥 1세대 1주택 뭐 비과세를 해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포함, 어떤 것은 불포함해요. 주택수 계산할 때. 근데 주로 97조와 90조 2, 그 다음에 98조 2, 3, 5, 6, 7 그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간략간략 보신다면 첫 번째 보시죠.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재고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죠. 이건 주거 목적이 아니라 매매 목적의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다음 두 번째, 부동산 매매업자의 재고주택이요. 이것은 주택수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 계산할 때 상품이기 때문에 빼는데요. 예외적인 규정이 하나 있죠. 부동산 매매업자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1부가세법상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이거나 본인 스스로 매매업을 표시를 했다고 한다면 이를 매매업자로 보겠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회 2항 2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동산 매매업자의 상품은 주택수에 계산을 해서 중과해부를 판정한다. 왜 그러죠? 소득세법상의 특례 규정이 있잖아요. 부동산 매매업자는 원칙적으로는 사업소득자죠. 하지만 부동산을 매매하고 있으니까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내서 자산 양도차익 애정신고 납부를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2년도 5월 달에 확정신고할 때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전체 종합소득세와 일반적인 종합소득과 부동산 매매 양도소득 각각의 산출세를 구해서 어느 쪽으로 신고 납부해라? 확정신고를 높은 쪽으로 하고 돼 있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환급을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 뜻이죠. 그래서 중과대상 판정을 할 때만큼은 상품일지라도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할 때만큼은 상품이니까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연한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여기에 이 부분입니다. 여러 선배님들이 요 간혹 저는 만나요.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 집이 다가구예요. 다가구인데 해당 주택이 옥탑까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다세대가 돼버렸어요. 이제 뭐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해요. 중과당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코가 이만큼 빠졌어요. 저 사무실 오는 의뢰인들은 그냥 다이렉트로 오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아마 다 경험하실 거예요. 여기가 살아보고 저희가 살아보고 저기서 다 장사 다 해보고 시장 조사하고 오는 경우와 태반의 경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86년 1월 1일 이후 2000년 12월 말사에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5호 이상을 현행 규정 다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어디에 들어가요? 조세특례제한법 97조의 감면주택이에요.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의 90조에 대한 감면대상 주택이라고 한다면 중과해요 안 해요? 중과 안 해요. 단 옥탑은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세해야 돼요. 그리고 막말로 거의 대부분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요 3층이 본인이 살아요. 아방궁같이 살아요. 그러면 동일 날짜에 2채 이상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 순서를 누가 선택해요? 납세자가 유리한 쪽을 선택하죠. 그런데 예전의 경우에 154조 5항 규정이 한 세대가 2채 이상 갖고 있을 때는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 남은 때로부터 2년 보유, 2년 거주를 기산한다고 했었어요.
지금은 그게 삭제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154 5항 단서를 전부 삭제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일 마지막에 팔건, 맨 처음에 팔건, 다른 집은 감면 대상 주택이니까 주택수에 넣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비과세 받고 나머지는 다 감면하면 되죠. 뭐 중과할 일도 없어요. 요즘은 더 안 되죠.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부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중과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이 사실은 다세대더라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그런 집이요, 대부분이 조세특례제한법 97조를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해당 주택을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 해야 돼, 안 해야 되느냐? 유권의석도 있고요, 집행기준도 있고요, 심판대도 있어요. 조특법 97조는요, 지자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옛날에, 그러니까 2000년 12월 말까지 신축된 주택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문제가 본인이 신축을 안 했어요. 남이 신축한 걸 내가 매수 취득해서 2000년 12월 말까지 임대를 개시했어요. 그러면 내가 안 지었기 때문에 안 되지 않느냐? 97조 어디에도 본인이 신축을 한 규정은 없습니다. 남이 신축했건 말았건 2000년 12월 말까지 86년 1월 1일부터 신축된 주택을 내가 취득을 해서 본인이 신축했건 남이 신축했건 매매 취득을 해서 임대를 개시했다고 한다면 10년 다 넘었으니까요 100% 감면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임대를 했는지 어떻게 알 거냐, 또 문제가 돼요. 그죠? 그것은요, 일단은 그분이 갖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전부 달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 찢어버리고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요, 서울 도시가스, 그 다음에 한전, 그 다음에 수도 사업소에 가서 옛날부터 수도 계량기, 전기 계량기, 가스 계량기별로 가스 승근 양을 전부 출력을 받아 해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가면은 5년 넘었다가 안 해줘요. 그러면 전산에 있는 것은요, 일부러 삭제하기 전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보해서 10년 이상 임대했다.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이라고 한다면 다가구를 단독으로 볼 거냐, 공동으로 볼 거냐? 우리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가구 주택은 원칙적으로 뭘로 본다? 한 세대가 구분 구획대에 거주할 수 있는 각각의 한 홀을 한 주택으로 본다. 다만 이를 일괄하여 양도할 때만큼은 단독으로 볼 수 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 이치로 시행령 160조 3, 1항 2항 1호예요. 다가구 주택을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주택으로 볼 거냐 단독으로 볼 거냐의 선택은 납세자한테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을 대표적인 사례가요, 강남의 역삼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합시다. 그것을 왕창 팔면 100% 12억 초과분 고가주택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특법 97조로 가보니까 공동주택을 선택을 해버려요. 그러면 5가구 이상이 돼요. 그리고 각 세대별로 가구별로 쪼개면 절대 12억 안 넘어요. 그죠? 그러면 1세대 1세 비과세권을 충족한 경우로 한다면 1주택으로 선택을 해서 12억 초과 상당분의 산출세액을 구해보세요. 그 만약에 3억이 나온다고 합시다. 그 집을 조세특례제한법 97조라는 감면을 선택한다고 합시다. 맨 마지막 판 집은 비과세 받고요, 나머지만 10세대라고 합시다. 그러면 9세대는 감면을 받고 한 세대는 비과세를 받고, 감면 받은 대신에 뭘 부담해야 돼요? 농특세 20%를 부담해야죠. 농특세 20% 상당액과 통째로 한 주택으로 봐서 12억 초과분의 산출세액을 비교를 해보세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 그렇죠? 유리한 쪽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선배님들이 무조건 12억 넘었으니 1주택이다. 그래서 12억 초과분만 세금 낼게. 그게 하시면 안 돼요. 혹여 조특법 97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농특세가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건 중과도 안 해요. 그죠? 자, 다음에 보신다고 한다면 조특법 97조 2입니다. 99년 8월 20날부터 2001년 12월 말 사이에 신축된 주택 하나와
기존 주택 하나를 포함해서 두 주택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다면 100% 세액 감면해 줄게. 근데 기존 주택을 감면해 주는 게 아니에요. 99년 8월 20날부터 2001년 12월 말 사이에 신축된 주택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줍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 다른 주택 받을 때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 넣지 말고 비과세 규정을 판단을 해보란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요. 33쪽입니다. 조특법 98조의 미분양 주택이에요. 이게 굉장히 많죠. 근데 이 미분양 주택의 공통점은 뭐냐겠어요? 공통점은 부동산 분양 계약서에 뒷전의 아랫부분에 고무인이 찍혔을 겁니다. 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98조 2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임 고무인이 찍혔어요. 그러면요, 그냥 관과하지 마세요. 얼른 조특법 98조 2로 가보세요. 가보니까 감면된 주택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거예요. 의뢰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는데요, 간혹 저는 그걸 봤어요. 이 해당 주택이 감면대상 주택이라는 고민을 찍어온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파서 찍어갖고 와요. 사실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게 어디서 뽀록이 나냐면요, 먼저요, 사업 주체, 분양하는 업체에서 전산 자료를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분양 내역서를 국세청 컴퓨터실에 제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는 대장을 관리를 합니다. 나중에요, 컴퓨터에 크로스 체크하면 금방 나타나요. 나는 이 집이 미분양 주택이라고 해서 감면해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면이 아니에요. 왜? 그런 확인은 사실이 없는 주택이에요. 근데 가짜로 찍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요, 99조의 2입니다.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12월 말 사이에 전 양도자가 1세대 1주택이었거나 준공 후 미분양이 됐거나 해당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이라고 한다면 해당 주택은 무제한으로 감면해 줄게. 앤드 다른 주택 양도할 때 해당 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이라고 보지 않을게. 다만 관할 지자체 장으로부터 감면 대상 확인 날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한다. 그 고문이 안 지켰으면 감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뭐뭐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한다, 뭐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 선배님 생각해 봐요. 8년 이상 제촌장의 농지를 양도했다, 감면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 선배님들이 감면 신청 하십니까? 안 해요. 의뢰인이 만약에 직접 홈택스로 신고한다면 감면 신청을 작성 안 합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감면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감면 못 해줍니다 라고 하던가요? 감면 그냥 해주던가요? 그냥 해줘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적극적 감면이에요. 감면 요건이 충족이 되면 설령 감면 신청서를 제출 안 해도 감면해 줍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한하여 감면한다, 이거 소극적 감면이에요. 반드시 충족이 돼야 돼요. 충족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99조 2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지자체장이 날인이 있는 경우로서 감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한다. 그것만 잘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99조, 98조의 쪽에 가보면 서울시 밖 미분양 주택, 그 다음에 98조의 4는 비거주장의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98조의 5 수도권 밖의 미분양 주택, 그 다음에 98조의 6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그 다음에 넘길게요. 다음 쪽이에요.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 특례 규정. 그 다음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관련 98조의 8. 그 다음에 99조의 3, 99조의 2가 있는데요. 99조의 2는 주택수에 포함 안 합니다. 근데 99조와 99조 3은 주택수에 포함해요. 이게 원래는요, 주택수에 포함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개정해서 삭제를 해버렸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98년 5월 22일부터 99년 12월 말 사이에 신축된 주택,
또는 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말까지 서울과 하천 5대 신도시 경우는 2003년 6월 30날까지 신축된 주택이거나 분양계약으로 계약금을 완납한 주택이라고 한다면 해당 주택은 감면해줘라. 5년 내에 팔면 전액 감면, 5년을 경과하면 5년치 경과분에 5년치만 감면해줘라. 예, 이 규정이 원래는 1세 1대 비과세 규정할 때 주택수에 넣지 말라고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삭제해버렸어요. 지금은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약간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득세법상 농어촌 주택이죠. 상속주택, 기농주택, 이농주택. 근데 여러 선배님들이 대화를 하실 때 농어촌 주택이 두 군데가 나와요.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7항에 기농, 이농, 상속이 나오고요. 조특법 99조 4에 2003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취득한 농어촌 주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선배님들이 대화를 하실 때 소득세법상 농어촌 주택이냐, 조특법상 농어촌 주택이냐를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접두가 붙어야 이해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조특법 농어촌 주택이건 소득세법 농어촌 주택이건 해당 주택은 다른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만큼은 주택세 넣지 않습니다. 예, 불포함이에요. 자,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이것은 소득세법 155조 20항이죠.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과 5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을 한다면 일반 주택 양도할 때 장기임대는 없는 걸로 보고 해라. 근데 또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2019년 2월 10일 이후 계약 체결이나 갱신 계약은 절대 연 증가율이 몇 프로를 초과하면 안 돼요? 5%를 초과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 선배님들이 2019년 2월 13일 날 갱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전거하고 갱신 계약 5% 차지냐? 아닙니다. 2019년 2월 10일 이후 최초로 민간 임대주택 특례법에 적용받아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최초 겁니다. 거기에다가 5% 초과 여부를 판정하셔야 돼요. 예, 근데 2019년 2월 10일 이전 것은 5%를 넘었건 말았건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2019년 2월 10일 이후 체결분은 그것이 최초 겁니다. 그게 표준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근데요, 간혹 그걸 가짜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선배님들이 주의할 사항이 뭐예요? 어차피 세무서는 크로스 체크를 해요. 첫째는 지자체에 6개월마다 한 번씩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매년 2월 달에 면세사업자 사업자물 현황표 신고하죠. 예, 그걸 연도별로 맞춰보세요. 예, 그리고 렌트홈 있죠. 국토교통부의 렌트홈에 들어가서 지금이 보증금이 얼마에 월세가 얼마다. 이걸 전부 보증금으로 바꾼다면 5% 상당 금액이 얼마냐. 지금 다 월세인데 다 보증금으로 바꾸란다. 지금 보증금인데 보증금과 월세로 바꾸겠다. 지금 보증금인데 다 월세로 바꾸겠다. 몇 프로, 5% 상당 금액이 얼마냐. 이것을 렌트홈에서 보여줍니다. 계산해줘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계산한 것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하고 시중금리와 두 개를 더해서 낮은 금액의 비율을 정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국토교통부의 렌트홈에 들어가서 계산하면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지나간 내용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 97조, 그 다음에 98조가 되는 미분양 주택들, 예, 고주택은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세대 1주택 범위에 안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그 많은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의뢰인이 오자마자 그런 말을 해요. 그럴 때는 뭐 그런 것이 있어요 라고 간과하지 마시고 얼른 조특법을 열어보세요. 예, 주택수에 넣는다 안 넣는다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 경우요, 근생을 주택으로 사용했으면 어쩔래? 라는 얘기죠. 실질과세 원칙에서 해당 주택에서 먹고 자고 쌀 수 있는 접합한 상태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어 관리되어 있고 언제든지 또는 제3자가 주택으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주택으로 봐야 한다. 이게 뭐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요, 간혹 옥탑 때문에 그래요. 다가구 주택이요. 그것을 창고로 바꿔요. 창고로 바꾼데 진짜 양도리 현재 가보니까
집안 세간 살림 등 뭐 망치, 톱 등속에 보관하는 창고로 써요. 근데 거기에 화장실도 있어요. 거기에 싱크대도 있어요. 급배수시설이 돼요. 전기가 들어와요. 가스가 들어와요. 그러면요, 과세관청에 절대 창고네요. 예, 됐습니다. 비과세 안 돼요. 언제든지 주택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배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금 청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싸그리 부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분의 1 이하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에 있는 가스, 전기, 하수도, 변기통, 샤워시설, 그 다음에 싱크대 싸그리 제거해야 돼요. 예, 언제든지 주택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그래요. 그분이 살 때 이미 전 양도자가 이미 확장 공사를 해서 주택으로 쓰던 것을 본인이 매수취득을 했어요. 그 상태로 그대로 썼어요. 근데 그 세입자가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 세입자의 모든 짐이 그 옥탑에 그대로 있었어요. 심판가도 졌어요. 예, 법원가도 졌어요. 예, 언제든지 주택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 선배님 그런 상황이다면 아까워서 만약에 헐 수가 없다고 한다면 안에 있는 시설을 전부 제거해 버리십시오. 그것도 안 된다면 8분의 1 이하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8분의 1 이하 상태고,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 상태고, 설령 거기서 먹고 자고 싼다 하더라도 층수에는 못 넣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만사부려 튼튼입니다. 또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요, 고의적으로 비과세 받으려고 악의적으로 헐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미리 계약하기 전에 미리 헐어버려야 돼요. 아예. 예, 어차피 없어도 관계없으니까요. 의뢰인은 헐지를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세금 3억 내시겠습니까? 공사비 1,000만 원 더 없애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1,000만 원 드리겠죠. 설득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선배님들이 굉장히 힘드는데요. 자, 그러면 주택의 유형을 조금 알아봐야 돼요. 먼저 단독주택이요. 단독주택과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주택이 있고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공간을 만날 일은 없겠죠. 그러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건 맨 조심하시고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숙사는 어떤 때 만나요? A라는 개인 사업자가 자기의 미혼 세대 또는 무주택 기혼자를 자기 아파트를 5채를 갖고 있어요. 예, 그것을 사업용으로 써요. 근데 개인 소유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숙사로 쓰는데 원래 기숙사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취사시설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건 아파트 상태고 취사시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주택은 주택수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는 뭘 보고 아파트라고 그래요? 주거 목적용으로 쓰는 층수가 몇 층 이상인 것? 5층 이상인 것. 연립은 4층 이하고 660평방미터 초과한 거. 다세대는 4층 이하고 660평방 이하인 거. 그 다음에 다가구는 3층 이하고 660평방미터 이하인 거. 다중주택은 3층 이하고 660평방미터 이하인데, 다중주택에는 각 호별로 무엇을 설치하면 안 돼요? 절대 뭘 설치하면 안 돼요? 독립된 주거 형태라고 한다면 꼭 무엇이 있으라고 했죠 아까? 취사시설이요. 취사시설이 없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또는 우리 입장에서는 취사시설이 없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가스가 안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는 이런 경우는 봤어요. 거기다가 의도적으로 전자레인지를 넣어줍니다. 그럼 전자레인지가 취사시설이 돼버려요. 그래서 고시원 같은 경우는 매우 또 조심해야 돼요.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일반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원론적으로는 상업용 건축물이에요. 그죠?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으로 분류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 준주택으로 분류하는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확장이 됐어요. 얼마까지요? 120평방미터 이하까지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겠는데 여기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소형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있고 단지형 연립주택이 있어요. 이게 건축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주택법에 있어요. 그래서 보신다고 한다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게 어디서 만나냐면요, 용인가면 많아요. 한 집에 두 세대가 살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아들과 며느리가 살아요. 이게 들어갈 때는 문이 하나예요. 근데 신발장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들어가서 왼쪽으로는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오른쪽으로는 아들과 며느리가 살아요. 예, 이것을 두 주택으로 볼 거냐? 그건 아니다. 한 주택이다. 예, 구분형 공동주택이 그런 경우를 말하고요. 어떤 데는 이거 있죠. 1층에 한 층인데 복층이에요. 예, 그것도 구분형 1주택입니다. 자, 다음에 넘기시면 여러 선배님들이 국민주택을 많이 만날 거예요. 근데 보통 국민주택을 전용 면적 기준으로 85평방미터인데요. 예전에는 이 전용 면적을 계산할 때 벽체 중심선으로 쌓여 있는 면적을 전용 면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공동주택의 경우는 뭘로 해요? 뭘로? 안목치수요. 즉 방바닥 면적으로 합니다. 방바닥 면적. 왜냐하면 조세특례제한법 97조나 90조 2에 가면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면 전액 감면해 줄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경우는 벽체 중심선에 둘러싸이는 면적으로 옛날은 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럽니다. 뭘로 해요? 방바닥 면적이요, 장판 면적으로 합니다. 그걸 안목치수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85평방미터 이하를 국민주택으로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밖에 읍부나 면부에 소재한 것은 100평방미터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85만 생각하지 마시라, 그 뜻입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 보죠. 아까 도시형 생활주택에 세 가지라고 했어요. 소형주택이 있죠,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주택이 있죠,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있죠. 이게 여러 선배님들이 딱 보니까 연립이 맞아요. 다세대가 맞는데 5층짜리가 있어요. 네, 5층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아파트 아니에요? 아닙니다.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는 예외적으로 5층짜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5층짜리라는 얘기는 지상층만 5층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소형주택이 있잖아요. 소형주택은 60평방 이하짜리인데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래요? 많이 쓰는 용어로 원룸형 주택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경우는 다 뭐예요? 공동주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는 5층짜리도 연립이나 다세대가 있다. 이건 건축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요? 주택법에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자, 다중주택을 보죠.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에 쓰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합니다. 독립된 주거 형태는 뭐예요? 욕실은 설치할 수 있지만 뭘 설치할 수 없다? 취사시설 설치할 수 없다. 해당 주택은 660평방 이하고 3층 이하인 경우에 한정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이요. 이건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봐야 돼요. 다가구는 반드시 현장 확인해봐라. 옥탑하고 피로티 부분에 주택을 설치할 염려가 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지상층의 3층 이하일 것, 660평방미터 이하일 것, 그 다음에 19가구 이하일 것, 그 다음에 혹여 1층을 피로티 구조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피로티는 주차장을 써라. 그러나 거기에 절대 뭘 넣으면 안 된다? 주택을 넣으면 안 된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간혹 피로티를 막아버린 사람도 있어요. 피로티는 원론적으로요, 벽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뻥 뚫려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는 피로티 바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반드시 뭘로 써라? 주차장으로 써라. 나머지 부분은 절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개정을 했어요. 아무튼
절반 이상이 뻥 뚫려 있고 해당 면적은 주택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주차장으로 쓸 수는 있다. 그러면 그 층은 층수에 안 넣게, 그다음에 건물 연면적에 넣지 않을게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다 간혹 주택을 밀어 넣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요. 아파트는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하고요. 연립은 이미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세대도 이미 설명드렸어요. 이렇게 다가구가 다세대로 갈 수도 있고요. 다세대가 다가구로도 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면적이요. 이 부분 봅시다. 층수요. 누누이 말씀드렸죠.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해버리면 옥탑이 주택의 층수에 들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8분의 1이 안 넘어야 돼요. 예. 그때 자, 그러면 여러 선배님들이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의 차이점을 잘 모르세요. 건축 면적이 일반적인 비읍자, 미음자 형태의 콘크리트 건물이라고 한다면 건축 면적이나 바닥 면적이 같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한옥주택이라고 합시다. 한옥주택이라고 한다면 처마가 쭉 나오죠. 특히 제일 여러 선배님들이 기억할 게 절에 가보세요. 절에 가보면 추녀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옆에다가 외준주가 기둥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건축 면적 원론적으로 주택을, 건물을 위에서 내려다보라는 얘기죠. 수평 투영 면적, 즉 그림자 면적으로 하되 만약에 전통 사찰 보존법 등에 의한 건물이라고 한다면 끝단에서 4m를 빼라. 무슨 이야기냐면 기둥 끝과 이쪽 기둥 끝까지 거리는 4m예요. 4m인데 여기에 차마가 쭉 나왔어요. 한 6m가 나왔어요. 추녀가 6m가 나왔어요. 그 6m, 4m를 빼요. 그럼 얼마 남죠? 2m 남죠. 2m를 아까 기둥에서 기둥까지 4m에다 2m를 더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차마가 이쪽만 있습니까? 이쪽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4m를 더합니다. 일반적인 한옥은 2m를 뺍니다. 일반적인 주택은 1m를 뺍니다. 여러분 선배님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미음자 형태의 5층짜리 만약에 건물이라 합시다. 1층과 2층 사이에 뭐가 있죠? 층 사이에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돌출된 부분이 1m를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30에서 50cm 정도 돼요. 겨우 비둘기가 앉을 정도. 근데 만약에 거기를 규제를 안 하면 쭉 빼버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한 2m 빼버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m를 초과해버리면 끝단에서 1m는 빼줄게란 얘기죠. 그 나머지가 건축 면적이에요. 그러면 바닥 면적은 뭐예요? 그 속에 실내에 있는 면적이 바닥 면적이에요. 그 다음에 연면적은 뭐예요? 바닥 면적을 싹 더한 게 연면적이에요. 그러니까 건축 면적이 바닥 면적과 같을 수도 있지만 절대 같지는 않다. 바닥 면적보다 더 넓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예.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써먹는 게 뭐예요? 건축 면적, 수평 투영 면적의 3배, 5배, 10배까지는 뭐 해줄게? 비과세를 해줄게. 3배, 5배, 10배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해버릴게. 3배, 4배, 5배 초과한 토지는 이내의 토지는 1년 이내에 양도하면 70%를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세율 60%를 적용할게. 기준 면적 3배, 5배, 10배 이내 것은 넘는 건 뭘로 가버려요? 비사업용으로 가버리게 되죠. 동일한 자산에 세율이 2개 이상 적용된다면 어떤 세율을 적용해라? 산출sek이 높은 쪽으로 계산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건물 정착 면적인 수평 투영 면적에 3배, 5배, 10배에 언급되는 규정이 우리 소득세 법령에 3번 나옵니다. 3번. 첫 번째는 1세대 비과세일 때 주택의 부수토지 비과세 면적 계산할 때, 두 번째 세율 적용할 때 단기 양도분 세율 적용할 때, 세 번째 시행령 168조의 11에 있죠.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5배, 3배, 5배, 10배 초과분은 뭐다? 비사업용이다. 네, 거기서 나오죠. 그러면 3배는 어디까지예요? 수도권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요. 그것은 3배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의 녹지지역과 여타의 모든 도시지역은
5배입니다.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것은 몇 배예요? 10배죠. 근데 간혹 선배님들 전화 통화하다 오면 제가 그래요. 그 토지 용도 지역이 뭐예요? 그렇게 말하면요, 시지역인데, 뭐 개발 제한구인데, 그걸 묻는 게 아니죠. 용도 지역은 뭘 묻는 거예요? 주거지역이야, 상업지역이야, 공업지역이야, 녹지지역이냐, 이걸 4개를 뭉뚱그려서 뭐라고 불러요? 국토개혁이라는 법률에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도시지역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도시지역이라고 부르죠. 도시지역 아닌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죠. 예. 뭐가 있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것은 몇 배예요? 10배예요. 만약에 강주 광역시에 있는 주택이라고 한다면 몇 배를 적용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고 합시다. 몇 배를 적용해야 돼요? 5배를 적용해야 되죠. 수도권 바뀌니까요. 예, 만약에 광명시라고 합시다. 광명시의 주거지역이라고 합시다. 그럼 주택 정착면적에 몇 배를 적용해야 돼요? 3배를 적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상황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서 간혹 보다 보면요, 주택이 이런 식으로 집이 주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주택이요, 반자 높이가 4m를 초과해 버리면 4m마다 한 개층이 있는 걸로 인식을 합니다. 그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다락방입니다. 원래 다락방은요 1.5m를 넘어서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람을 봤어요. 선배님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사용 승인 받을 때는 요건에 충족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 먹었냐면 높이 지었어요. 3층을 높이 지었어요. 높이 지어가지고 그걸 다락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락 밑에 부분을 이만큼 싼 거예요. 이만큼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재니까 1.5m가 안 돼요. 그리고 사용 승인 받고 나서 밑에를 다 터내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다가구는요, 하여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의뢰인이 왔을 때 혹여 다락이 다 표시되어 있어요. 혹시 웃으면서 밑에 바닥에 깔았다가 사용 승인 받고 나서 제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세요. 예, 속 있는 사람은 웃을 겁니다. 그러면 절대 다가구로 가져가면 안 돼요. 뭘로 가져가야 돼요? 다세대로 가져가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거기에다가 세입자를 안 드리면 좋은데 세입자를 드려요. 그 다음에 다락을 만약에 3층에 다락이 있다고 한다면 3층에서 다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사용 승인 받고 나서요 3층에서 다락으로 하는 계단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걸 막아버려요. 그리고 다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출입문을 따로 내버려요. 그래서 세입자가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전입세 열람 내역서를 보니까 다락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그러면 반드시 현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부분입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연립이나 다세대입니다. 공동주택이에요. 구분등기 돼 있어요. 101호하고 102호가 있는데 101호와 102호 사이에 벽을 터버려요. 그리고 한 세대가 같이 써버려요. 그럼 뭘로 인식해요? 공부상으로는 2주택이지만 세법을 적용할 때 뭘로 적용해줘라? 한 주택으로 인식해줘라. 그 다음에 101호가 있고 201호가 있어요. 101호, 201호 사이에 밑에 바닥을 터내버리고 거기다 계단을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한 생활 공간 영역에 쓴다고 한다면 1주택으로 인식한다. 그다음에 이와 유사한 형태인데 단독주택인데요. 한 울타리 속에가 집이 여러 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뭐 파평윤씨 집안에 종친에 종손이 사는 집이다. 바깥채, 안채, 사랑채, 행랑채, 뭐 몸방 집이 여러 채 있어요. 그러면 출입구가 하나다. 그 다음에 그 세대가 전체가 하나의 동일한 생활 공간영역에 사용한다더라. 출입구가 별도로 없더라 그러 한다면 등기는 대부분이 어떤 주택에 부속된 부속 건물로 등기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집마다 등기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현지 확인해 보고 항공사진을 봐보세요. 그래서 한 울타리 소리에 있고 출입문이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공부상 집이 5채건 뭐 이건 아니건 간에 해당 집은 뭐다?
1세대 1주택으로 인식을 해줘라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은 이유와 사유가 이런 겁니다.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의 주택을 두 사람 이상의 공동 소유면 어쩔래라는 얘기죠. 154조의 2에 규정되어 있죠. 하나의 주택을 두 사람 이상의 공동 소유한다면 지분 소유자 각각이 1주택을 보유한 걸로 본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죠. 시행령 155조 제3항에 선순위 상속주택으로서 상속인이 2명 이상이라 한다면 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 판정만큼은 보거주체를 적용해라. 상속 보유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의 집으로 봐라. 두 번째, 상속 개시련제 해당 주택에 살고 있던 상속인의 집으로 봐라. 그 다음에 호주 승계인인데요, 그러면 삭제됐어요. 보거주체, 최고 연장자의 집으로 봐라. 그래서 선택이 돼서 그것은 그 사람의 집으로 봐서 다른 소수 지분자의 비과세 특례를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별도의 규정을 만들고 있죠. 또 이와 같은 유사한 형태의 또 어디가 있죠? 시행령 160조에 있어요.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를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자기 지분을 팔고 갔는데 이 땅이 100평이에요. 그다음에 지상의 주택이 50평이에요. 근데 자기 지분 10분의 1을 팔고 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10분의 1 지분밖에 없어요. 얼마에 팔았냐? 1억에 팔고 나갔어요. 자, 그러면 1억에 대한 양도 차액이 8천이라고 가정합시다. 비과세일까요? 비과세가 아닐까요? 선배님, 못 들었어요. 대부분이 비과세라고 합니다. 안 됩니다. 땅이 100평에 건물이 50평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을 1억에 팔았다고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얼마예요? 제가 너무 적게 말했네요. 땅이 100평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전체를 왕창 판다고 생각한다면 12억이 넘을 겁니다. 그죠? 그럼 고가주택이 돼요. 그러면 8천만 원 곱하기 양도가분의 양도가 마이너스 12를 적용한 금액은 과세해야 돼요. 그렇죠? 전체를 다 판 거라서 세법에는 그게 표가 안 돼 있죠. 양도가액을 양도 면적으로 나누어서 전체 면적을 곱해서 12억 초과가 되면 뭐다? 고가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죠. 시행령 167조에서 3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 소유주택을 어쩔래? 그것은 각각 집을 한 채씩 보유한 걸 보겠다. 그러니까 지분주택은 상속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이기 전에는 지분 소유도 무조건 1주택 소유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복합주택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쪽수로 한다면 44쪽입니다. 자, 뭔지 알겠냐면요, 여러 선배님들이 머릿속에 이게 들어있을 겁니다. 주택과 그냥 상가를 합시다. 세법에는 주택 외의 면적이라 하지만 주택과 상가가 짬뽕되어 있다고 한다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그죠? 그 다음에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 같거나 적다고 한다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렇죠? 근데 이 집이 만약에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어쩔래가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는 해당 주택이 12억이 초과가 됐어요. 그러면 안분을 해보세요.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 실가와 상가와 상가 부수 양도 실가를 쪼개봐요. 전체 20억에 팔았는데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가 만약에 11억이에요. 상가와 상가 부수토지는 만약에 9억이에요. 그러면요, 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상가와 부수토지는 무조건 과세입니다. 근데 이 집이 고가주택이 아니에요.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더 넓어요. 그러면 통째로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고가주택이라고 한다면 쪼개봐란 얘기입니다. 쪼개봤더니만 주택가액이 12억 이하라고 한다면 통째로 비과세, 나머지 상가 부분 통째로 과세입니다. 2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 외의 부분, 상가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서 상가 상대 양도는 무조건 항상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요. 47쪽입니다. 이거 지금 1시간이 됐습니까? 47쪽이에요. 만약에 복합주택이 어디에 쓰는지를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명확관하게, 이게 1층이 상가인데요, 지하층이 상가의 창고로 쓰기도 하고 2, 3, 4층에 주택의 창고로 쓰기도 해요. 그러면 어쩔래란 얘기죠. 그러면 1층은 무조건 본래 용도인 상가 건물이죠. 그거 플러스 지하층 면적 곱하기 전체 건물의 상가 건물과 주택 건물 연면적을 분모해 놓고 주택 부분의 연면적을 분자에 넣으면 안분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상가가 넓은지 주택이 넓은지를 계산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간혹 이걸로 심판을 주로 많이 싸워요. 1층이 상가예요. 근데 2층이 주택이에요. 근데 공부상 면적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필수가 아니었겠어요? 그러면 1층 벽에다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붙이겠죠. 그러면 계단 면적을 더해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주택 면적이 넓겠죠. 그 다음에 1층이 상가인데 그 1층 상가 안에가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요. 그죠? 그러면 그 1층에 있는 계단을 2층 주택 면적에 넣어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 면적이 더 넓은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증축으로 설명할게요. 쪽수로 한다면 51쪽입니다. 왜 제가 증축만 설명을 드리냐면요, 소득세법 114조의 2가에 이런 규정이 있죠. 증축함으로써 85평방미터 이상인 건물을 증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환산가, 감정가를 쓴다고 한다면 취득 환산가, 감정가에 몇 프로 가산세를 부과해라? 5%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신축된 건물이거나 증축된 건물로서 증축은 85평방 이상인 경우로서 5년 이내에 양도하는데 취득가를 환산가나 감정가를 쓴다면 환산가나 감정가에 5%를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은 대지 안에 건축물의 건축면적, 그 다음에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대시키는 것을 증축이라 한다. 보통 우리가 머릿속에요, 증축 그러면 옆으로 더 덧내서 만든 것을 다 증축이라 생각해요. 안 그래요? 증축은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이 3층짜리예요. 4층 하나 더 질 수 있잖아요. 이것도 증축이고요. 그 다음에 3층의 건물 높이가 3m짜리예요. 근데 이걸 5m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몇 개 층이 돼버려요? 2개 층이 돼버려요. 왜? 4m를 초과하면 1개 층이 더 만들어지니까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일반적인 머릿속에 드는 게 건축 면적을 늘리는 게 증축이라 생각해요. 옆으로 늘린 건 당연하고 위로 늘린 것도 증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축을 잠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